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전망이 27년도에 22,000달러니까 그 키로당 22달러 정도까지 본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향후 2년 내에 이 리튬 가격이 62%까지 2년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은 업황 자체가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IM증권 이창원 이사님 모셔봤는데요. LG 엔솔이 최근 배터리 계약 해지, 포드의 ESS 사업 확대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힘이 없는데 최근 동향부터 짚고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LG노슬전 최근 이슈 중에 여러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최근에 그 혼다와의 조인트 벤처에서 이제 그 공장 매각건이 있었는데 핵심 내용은 이제 토지랑 장비는 제외하고 건물만 매각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재임대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통해서 한 4조 한 2천억 정도를 회수를 할 수 있게 됐고, 이렇게 되면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단기 투자 부담도 완화가 되는 그런 형태고, 지분도 51대 49가 유지되기 때문에 양사의 협력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엔솔한테는 긍정적인 이슈다.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그 대금을 이제 수취할 예정이고, 금액은 정확히 한 4조 한 2,21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되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주가 2000년 섹터 주가를 눌렀던 요인 중에 컸던 게 이제 엔솔의 크게 한 두 건의 계약 해지였죠. 프라이드 앤 메리크 배터리 사업 철수로 인해서 3조 9천억 해지된 거 이게 있었고, 포드와의 지난달 17일에 9조 6천억짜리 계약 해지된 게 하면서 한 13조 5천억 이거 계약 취소가 된 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.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어요. 왜냐하면은 표준화된 모듈 계약이었고, 그리고 전용 설비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무 손실은 제한적이지만, 이게 어쨌든 불확실성 고객세가 정리가 되고,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그 ESS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그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지만,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키기에는 굉장히 그 파급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실질적인 것보다도 심리적인 게 좀 더 컸고, 다만 이제 그 포드 건 같은 경우는 27년부터 출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7년도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엔솔 목표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그 하향 조정된 거는 좀 아픈 부분이고요. 왜냐하면 ESS 실적 상향 때문에 목표 주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그 중에 목표 주가가 하향으로 좀 바뀌었다는 게 그게 지금 어떤 주가 눌림의 큰 계기가 됐었고, 그리고 엔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침투율이 5% 수준으로 지금 급감을 했거든요. 그 이하로. 그래서 이제 미시간주 그 렌싱 공장에 그 LFP ESS용 각형 배터리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거기 진행 중에 있고, 장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LG전자 생산 기술원을 통해서 좀 단가를 인하를 경쟁을 유도해서 이쪽으로 좀 발주하고 있고요. 이제 엔솔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장비사들이 배터리 장비사들이 수주 좀 절벽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타타그룹의 아그라티스 요 수주가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 윤성 FNC랑 하나기술의 수주가 나왔습니다. 그 윤성 FNC가 452억, 그 하나기술이 그 1,575억짜리가 나왔고요. 이게 이제 원래 중국 업체도 갈 뻔한 거였는데 그 중국 정부에서 인도양 수출을 제한해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부지리로 우리나라 장비사들한테 왔고, 향후에 이제 아그라테스가 그 영국 공장에도 지금 같은 규모로 진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여기에 대한 수주전에서 유리한 좀 고지는 잡은 것 같다라는 거죠. 왜냐면 이제 납품 수주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, 그리고 또 이제 2000년 섹터의 그 투심을 좀 냉각시켰던 사건이 일단 NF랑 포스코피챔 건이죠. 그 계약 규모가 이제 대폭 삭감되면서 축소가 되면서 이제 계약 수정이 됐던 건인데, 일단은 그 계약 해지 건과 그 계약 수정 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, 일단 포드가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면서 9조 6천억 정도의 규모를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, 이게 그 상용차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상용차 부분은 사실 포드가 이제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개발을 포기하면서 그게 해지가 됐고,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거는 좀 한 보상금이 한 2조 정도 됩니다. 이게 이제 9조 6천억짜리를 해지를 하면서 이제 위약금으로 한 2조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, 되게 이례적인 대규모 위약금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니까 의무 구매 조항이 있었고, 최소 구매 물량 미달시 보상금이 아마 있는 걸로서 보여져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위약금을 받음으로써 일부 좀 상세를 좀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, 포드가 이제 그 비용 처리 문제,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 구조 조정에 대한 그 해지 비용으로 50억
한국 달러 한 7조 원 정도 지출 예정이거든요. 그 중에 이게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엔솔 입장에서는 한 10조가 9조 6천억이죠. 한 10조 가까이 되는 수주가 소멸이 됐고, 이렇게 되면은 폴란드 공장에 대한 가동 그 계획을 지금 재수정해야 되는 상황인데,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현금흐름이라든가 시설 투자 손실은 거의 미미하다는 거죠.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지금 요기를 그 포드로 납품되려고 했던 라인을 ESS로 좀 전환할 수 있는,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엔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정치적 해즘이 아직까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전기차 위주에서 이제 그 ESS 로봇 우주 분야로도 이제 그 미래 목표를 비중을 확대를 하고, 그러면서도 이제 기술 개발도 이제 그 게으르지 않으면서 미래 기술도 뭐 LMR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차세대 그 기술 개발에서 속도를 내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, 핵심 돌파구로서는 현재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ESS입니다. ESS 그 미시간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EV 라인을 ESS로 좀 교체를 하고, 이게 아마 양산도 원래 예전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조기 가동하면서 좀 빨라질 것 같고요. 폴란드 공장도 일부 이제 ESS로 좀 가동 전환을 해서 ESS 배터리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,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보통 하나증권에서 매주 그 월요일 날그 2000년 위클리 발표를 하는데, 거기서 코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 터널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다. 그래서 포스코 퓨처의 매출액 감소, LNF 공시 뭐 이런 것들이 이익 추정치 영향은 거의 별로 없다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그 3년 그러니까 25년 말까지의 계약이라서 그동안 기존에 이제 그 공급 계약이 있었지만은 실제 분기별 매출 보면은 매출이 안 나온 게 확인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러니까 판가 하락이라든가 물량 감소는 이미 이제 실적에 반영이 이미 다 됐고, 그리고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된 상황이라서,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가 EPS 하향 조정 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하나증권 관점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조정 원인에, 그러니까 주가 하락의 본질이 그 ESS 섹터의 현실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정 원인은 최근 하락이 전기차보다 ESS 섹터 영향이 좀 크다. 그래서 ESS 영향으로 해서 급등했잖아요, 주가가요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장성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AMP 지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검토가 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, 그리고 그 전기차 관련 악재가 주가 조정의 어떤 트리거, 촉매제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향후 전망과 섹터 전략에 대해서도 1월 말까지는 부정적인 그 가이던스가 발표 예정이라는 거죠. 엔솔 실적도 이렇게 4분기 머니쇼크 얘기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반등 동력이 좀 부족하다. 다만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. 26년에서 27년 예상 이익을 고려할 경우에는 매수 가능 범위에 짐을 했다라고 보는데, 그래서 이제 뭐 그 엔솔, LNF 등 ESS 관련 기업들에 대한 뭐 그 맨날 트레이딩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트레이드 밴드 하단을 도달했다. 다만 이런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전기차 관련 부정적 심리가 그게 달할 1월 말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는 시점을 매수 적기로 포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포스코 퓨처인가 LNF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, 사실 그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뭐 3년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3년 후에 실적 추정치를 밸류에이션해서 지금 가져올 그 현재 주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비싸지만 3년 후에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싸다, 이 논리로 지금 양극재 기업들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는데, 이 바인딩 계약이 좀 흔들렸고 깨졌다는 게 그게 좀 아픈 겁니다.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이라는 게 법적 구속을 갖는 건데,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크 오프 페이라고 해서 의무 인수 혹은 대금 지급, 여기 지금 핵심 조항인데,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어떤 안정적인 납품과 또 이제 수급을 보장할 수를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에코프로라 삼성 SDI가 전용 라인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바인딩 계약하는 거, 이런 것도 비슷하고, 약간 비슷한 사례가 그 포스코 퓨처엠이랑 솔라엣지 그 바인딩 계약 했었는데, 솔라엣지가 사업을 철수해버린 바람에 그 281억 보상금을 줬습니다. 그러고서 이제 관계를 끝냈고요.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LNF 사례를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과 GM 간에 13조 7천억 계약이었는데 실제 2조 8천억 계약 이행됐습니다. 이행률이 20%. 그러면서 25년 말에 이제 그 3년 계약 종료가 된 거예요. 그리고 LNF도 3조 8천억짜리가 973만 원. 사실상 뭐 계약 취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, 어쨌든 둘 다 이제 계약 수정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위약금이 없다는 겁니다.
그러니까 지금 아까 솔라이치 사례는 명백하게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이 귀책 사유를 물기가 좀 어려운 게 바인딩 계약임에도 물량을 다 조달 못했음에도 왜그 보상을 못 받냐라고 보면은 이게 일단은 원재료 가격 연동제라는 거죠. 그 프라이스 볼륨 규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량 더하기 그 리튬 그 니켈 가격 광물 가격 여기에도 이제 연동이 되는데 리튬 가격이 90% 계약 당시보다도 90% 폭락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축소돼 버린 겁니다. 이게 그래서 금액 미달이 계약 위반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번만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상호 합의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장기 협력을 필수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. 그 법적 분쟁을 회피하면서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수주도 어떤 기회를 좀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호 합의에서 계약 수정 이월이 돼버려가지고 위약금 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의 유연성 조항이 있었나 봅니다.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그 물량 조절 범위도 설정할 수가 있고 불가항력적인 사이 정책 변경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다.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건에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이 그 4680 양산 스케줄이 지연되면 하고 또 기술적 조정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프로젝트 취소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먼저 거 계약은 그러니까 거의 샘플 수준으로 납품이 되고 추후 계약에 별도 그러니까 신규 계약이 전환된다라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이건 좀 추가 설명 좀 드릴 거고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를 또 비교를 해보면은 받는 경우는 고객사가 완전 실수 솔라이트 사례처럼 그리고 고의적인 계약 파기라든가 타사 제품을 구매했을 때 이런 건 당연히 페널티를 받겠죠. 그래서 근데 못 받는 경우는 그 시장 수요 위축으로 인한 합의 조정 같은 경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고 원자력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계약 가치 자체가 이제 그냥 자연 감소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그 리튬 가격 폭락에 따른 계약 가치 하락과 그리고 장기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서 어떤 전략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인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하고자 하면 받을 수 있었겠죠. 근데 금액이 좀 미비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런 그 법적 강제보다도 어떤 미래 물량을 좀 받기 위한 보존을 위한 실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LLF 건 같은 경우가 저게 이제 그 계약이 완전 날라갔다 이건 아니고 기존에 그 23년도에 그 계약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초경 하인 니켈이거든요. 기존 공정용 그렇고요. 그래서 이제 요때만 해도 니켈 95 단결정 양자가 아니었어요.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 그 건식 공정에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테슬라가 이제 건축 공정으로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양극재는 그렇게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지난해 3월달에 3조 5천억 신규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. 그 LNF가 신규 계약을 한 거 있는데 그게 아마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이제 그 니켈 95%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계약을 했고요. 그리고 아마 468 건식 공정에 어떤 최적화된 양극재라고 하니까 아마 그게 대체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제 어떤 3조 8천억짜리가 사라진다기보다도 아마 3월 달에 계약한 그 3조 5천억짜리 계약이 테슬라라고 거의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게 신규 계약으로 바뀌었고 실제 그러면 3월 달에 계약한 게 실제 어떻게 찍히는지가 앞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중국 탄산 리튬 가격에 급등 랠리를 보이는 반면 수산화 리튬 가격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리튬 가격의 디커플링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그 탄산 리튬 선물이랑 수산화 리튬 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났다가 그게 며칠 전에 갑자기 또 그 괴리가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. 일단은 그 전에 그러니까 한 1월 초만 해도 그러니까 12월 말과 1월 초 사실 1월 초긴 하죠. 근데 초만 해도 탄산 리튬 가격이 막 그 이번에 선물 같은 경우에 14만 위안 막 돌파하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한 13만 막 이렇게 갔는데 불구하고 수산 리튬 가격이 7만 위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리튬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2차 전지 기업도 이렇게 반등을 못 하나 싶어서 보니까 수산 리튬 가격이 전혀 오르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여러 거를 참고해 보니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LFP ESS 배터리는 거기에 탄산 리튬 들어가니까 거기 ESS 수요 높고 그 전기차에는 주로 NCM 배터리 들어가니까 하이니켈이 들어가는 거기는 또 수산 리튬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수요가 좀 없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건 또 완전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게 약간 계약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탄산 리튬 수요가 지금 리튬 약간 쇼테지 얘기가 좀 나온 상황이라서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등락을 하다가 연말부터 쫙 치고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장중 그 14만 원도 돌파가 나왔는데 이게 선물 시장에 보니까 투기 포지션이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LFP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좀 ESS 배터리가 지금 쇼테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고 보충이 좀 선행적으로 이뤄되면서 또 일부 가동 그 공급 제한도 있었고 중국 내 산지 이런
이런 그 이춘시 이런 데서도 좀 시애틀 리튬 광산 그 조업 중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스팟 가격이 좀 튀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리튬 가격이 하도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재고가 얇아진 상황이었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자극하는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튀어 올라가는데 일단 수요단에서는 확실히 그 ESS 배터리가 그 어떤 수요가 좀 폭증했다는 거고, 요게 이제 어떤 탄산리튬을 가장 먼저 쓰니까 이제 탄산리튬에 대해서 먼저 수요가 나타났는데, 그렇게 해서 이제 탄산리튬 그 선물과 현물 가격이 조금 올라가다가 1월달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수산리튬이 그 점프업을 합니다. 계단식 수직 상승을 한 게,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수요에 의해서 그 괴리가 막 벌어진이라기보다도 계약 방식이 좀 달랐던 거예요. 이게 이제 그 수산리튬은 그 약간의 좀 롱텀으로 좀 계약을 하다 보니까, 그래서 계약이 갱신이 되고, 그리고 이제 그 분기별로 좀 계약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분기별 벤치마킹 가격이 반영되면서 제도적 계약적 요인으로 한 번에 딱 그 괴리율이 축소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수산리튬 가격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리튬 관련해서는 뭐 포스코홀딩스, 뭐 에코프로 정도밖에 없어요. 사실 이제 완전한 리튬 회사는 사실상 이제 포스코홀딩스밖에 없는데,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주가 좀 덜 빠진 겁니다. 2차전지 종목들 다 빠질 때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30만 원 지키면서 이제 그래도 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락이 제한되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 ESS 배터리 쪽에서 수요는 분명히 그 폭증하기 때문에 탄산리튬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은 좀 된 것 같은데,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러니까 업황 바닥이라는 심리가 좀 깔리면서 그 하방 포지션은 거의 다 정리가 되면서 실수키도 좀 나타난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그렇게 탄산리튬 가니까 수산리튬이 항상 같이 갔었거든요. 근데 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괴리가 벌어진 게 좀 이상했었는데 이게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탄산리튬 보통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투기세가 좀 많이 붙고, 그 수산리튬 경우에는 하이니켈 수요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계약가가 이제 리셋되는 상황에서 바로 튀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. 상승 형태가 탄산리튬은 이제 어떤 선행 쪽으로 변동성 동반한 선행 상승이 나타나고, 이게 수산리튬이 지금 지연된 상태에서 이제 그 계단식 수직 점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업데이트 주기가 좀 달랐다. 이렇게 지금 그런 해프닝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주요 리튬 시장을 보면은,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사실 리튬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사실 최근에는 그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 영향을 잘 안 주긴 해요. 별로 아무리 올라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산리튬만 올라가고 수산리튬 올라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을 거의 안 주긴 하는데, 좀 더 길게 보면 결국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전망이 27년도에 22,000달러니까 그 킬로당 22달러 정도까지 본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향후 2년 내에 리튬 가격의 62%까지 2년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은 업황 자체가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, 전기차 중심에서 AI 데이터 센터용 ESS가 핵심 동력으로 부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리튬 자체도 좀 주요 광산이 중단이 되고 신규 프로젝트 지연되면서 올해 지금 쇼테지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 리튬이 공급 부족에 좀 들어갈지를 좀 봐야 되는데,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준비가 된 포스코홀딩스가 좀 올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튬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 램프업이 빨리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지난해 생산량이 그러니까 13만 1,000톤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한 75% 증가를 했는데요. 요게 지금 3대장이 있습니다. 포스코랑 프랑스 에라민, 그리고 간펑 리튬 세 군데가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올해 뭐 포스코홀딩스가 상반기에 25,000톤, 에라민이 그 24,000톤, 간펑 리튬이 2만 톤 그 염화 리튬 생산을 하면서 근데 간펑 리튬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고,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아르헨티나 염호가 올해 이제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, 그러고 나서 리튬 가격도 올라간다 했을 때는 좀 시세 탄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, 포스코 그룹의 그 리튬 사업 전망 자체도 보면 지금 그 어떤 선도업체 벤치마킹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불황기 때 우량자를 매입을 하고, 그리고 후반기 때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이런 성공 전략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고,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옴브레 브레또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또 추가 매입을 한 것들이 그런 상징이고요. 그 옴브레 브레또가 워낙 좀 그 저렴해요. 그 원가 자체도, 그리고 잘 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가 목표 그 원가를 톤당 그 $10,000 그러면 이제 $10잖아요. 킬로당. 그 이하로 코스트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면 중국과도 대등히 싸울 수 있다는 거고, 포스코 자체적으로도 한 28년 정도면은 한 $15에서 $20 정도를 보니까 $10 정도로
원가를 맞춘다 그러면은 뭐 27년도, 8년도에는 그 리튬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마진율이 굉장히 클 수 있겠고요. 뭐 50%, 100%될 수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만약에 리튬 가격이 톤당 15,000에서 2만 달러 가게 되면은 추가 리튬 대량 캐파 확장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. 이제 올해까지 한 9만 5천 톤 정도 그 캐파 구축이 되면은 전 세계 한 5위권에 들어가거든요. 적으면은 거의 리튬 기업으로 봐도 손색 없을 정도로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, 이 리튬 가격 올라가는 것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지, 특히 수란 리튬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일 수 있는데, 다만 지금은 공장이 완공 그러니까 램프업이 다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, 램프업이 돼서 실제 생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. 왜 그러냐면 전에도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공장이 자꾸 준공이 지연되고 램프 지연되고 이러면서 그 주가가 다시 하락해 버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실제 램프업이 되는지가 다 그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반등할 거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빨리 선반영이 되기보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가다 보면 느릿느릿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 포스코홀딩스 하방은 막혀 있습니다. 상방이 열려 있는데 어떤 계기를 위해서 뭐 급등보다도 올라가더라도 되게 완만히 천천히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